가만히 있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저기요, 제 말 안 들리냐고요? 해질녘 공원 한가운데 금발의 폴란드 여성이 한국 남자를 앞에 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인데요. 뭔가 긴급한 상황인 듯 등을 향해 손을 뻗는 그녀. 하지만 남자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뒤로만 물러섰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느낀 그녀는 결국 그 남자의 손을 자신의 옷 안으로 억지로 끌어당겨 넣어버리는데요. 당황하던 남자는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정신없는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멜리아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외곽의 고풍스러운 저택에서 태어났어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그 집은 마치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곳이었는데 넓은 정원과 오래된 참나무들이 저희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외동딸인 저에게 그곳은 세상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폴란드에서 손꼽히는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한때 폴란드 국립발레단의 프리마 발레리나였습니다. 어머니와 처음 무용극장에 간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5살이었던 제가 벨벳 의자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는데 조명이 켜지자마자 온 세상이 마법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무용수들의 우아한 움직임, 음악과 하나가 되어 흘러가는 스토리, 그리고 관객들의 숨죽인 감탄.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저도 저 무대 위에 서고 싶다는 걸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거실에서 어머니의 움직임을 따라했어요. 물론 서툴렀지만 어머니는 제 작은 손을 잡고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멜리아, 발레는 그냥 춤이 아니야. 마음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란다. 어머니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어머니와 함께 무용극장에 다녔고 무대 뒤에서 연습하는 무용수들의 모습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어요. 제가 발레에 대한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이들은 늘 그런 꿈을 꾸지 라며 가볍게 넘기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이의 장난 정도로 보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발레 이야기만 하자 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제대로 해보자.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8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바르샤바에서 가장 유명한 발레 아카데미에 저를 보내셨어요. 그곳의 선생님들은 모두 전직 프로 무용수들이었고 훈련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주말에는 6시간씩 연습해야 했어요. 플리에, 텐듀부터 시작해서 점프와 회전까지 모든 기본기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발가락은 늘 아팠고 근육통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10살 때 처음으로 작은 콩쿠르에 나갔는데 그때 받은 금메달이 아직도 제 방에 걸려 있어요. 아버지가 그 메달을 보시며 처음으로 제 꿈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아멜리아. 더 큰 무대를 준비해야 해. 그 말과 함께 제 훈련은 더욱 강도 높아졌어요. 학교에서는 점점 친구들과 멀어져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저는 연습실에 있어야 했고 주말마다 콩쿠르나 공연을 위해 여행을 다녀야 했어요. 처음엔 친구들이 신기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들에게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는 일도 잦아졌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하지만 무대 위에서는 달랐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추고 음악이 흘러나오면 모든 외로움과 피로가 사라졌어요. 관객들의 박수 소리, 무대 위에서 느끼는 자유로움, 그리고 완벽한 동작을 해냈을 때의 성취감.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국제 유소년 발레 콩쿠르에서 1위를 했어요. 그때부터 폴란드 언론에서 저를 무대 위에 천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하셨지만 동시에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셨어요. 이제 세계적인 무용수가 되어야 해. 어머니보다도 더 훌륭한 발레리나가 되는 거야. 그 압박감은 때로는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연습실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밤에 잠들 때도 내일 연습할 동작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색해졌어요. 그들의 관심사와 제 세계가 너무 달랐거든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상황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아카데미에서는 프로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들어갔고 하루 8시간씩 연습해야 했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곧바로 연습실로 달려가서 밤 10시까지 연습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는 개인 레슨과 체력 훈련까지 더해져서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추는 발레가 점점 완성되어 가는 걸 느꼈고 무대 위에서의 표현력도 늘어가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제가 곧 유럽 무대에도 설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특히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했던 건 점프였습니다. 그랑제테, 시소네, 투르제테까지 모든 점프 기술에서 저는 완벽했어요. 공중에 떠 있는 그 순간의 무중력감, 착지할 때의 완벽한 균형감.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제 점프를 보며 감탄했어요. 하지만 그 자신감이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유럽 청소년 발레 콩쿠르를 앞두고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완벽주의자인 저는 계속 연습을 고집했습니다. 바닥이 평소보다 미끄러웠는데도 말이에요. 마지막 순서인 그랑제테를 준비하며 저는 늘 하던 대로 도움닫기를 했어요. 공중으로 뛰어올라 다리를 180도로 벌리는 그 찰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착지하는 순간 제 오른쪽 발목이 바닥에서 미끄러졌어요. 평생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던 그 동작에서 말입니다. 바닥에 쓰러지며 느꼈던 그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발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이제 끝났구나.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의사 선생님들이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오른쪽 발목의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었고 뼈에도 금이 갔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술은 다음 날 바로 진행되었어요. 전신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제 발목은 깁스로 감싸여 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침대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하셨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예전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을 거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프로 무용수로서는 치명적인 부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재활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느꼈어요. 물리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걸음을 되찾아가는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목에 남은 미묘한 이질감이 저를 괴롭혔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가장 자신 있었던 점프에서의 실패, 그것은 단순한 부상을 넘어서 제 정체성 전체를 흔들어 놓았어요. 저는 무대 위의 천재가 아니라 그냥 다친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한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연습실에 가는 것도, 무용 관련 책을 보는 것도 모두 두려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참나무들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인생에 발레가 없다면 과연 제가 누구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격려하려고 노력하셨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압박감을 느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발레가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에게는 발레가 정말 전부였거든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은 온통 무대 위에서만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무대를 떠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꿈도 발레 하나뿐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발레에 대한 갈망을 멈출 수 없었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은 아직 무리한 움직임은 금물이라고 하셨지만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만으론 답답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특히 밤이면 꿈속에서라도 무대 위에 서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이 너무 괴로웠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부모님이 외출하신 틈을 타서 저는 몰래 아카데미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대부분의 연습실이 비어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목발을 짚고 익숙한 복도를 걸으며 저는 오랜만에 이곳 특유의 송진과 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냄새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가장 구석진 소연습실을 찾아 문을 열었을 때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깁스는 풀렸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한 어깨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벽에 손을 대고 조심스럽게 플리에부터 시작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옆 연습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에 움직임을 멈췄어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는데 제 이름이 들려오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멜리아 정말 불쌍하긴 하지만 솔직히 좀 다행이기도 해. 걔가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2등이었잖아. 목소리의 주인은 소피아였어요. 저와 같은 학년이면서 항상 제 그늘에 가려져 있던 아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어졌어요. 근데 진짜 사고였을까? 리사가 그러는데 바닥에 왁스칠을 다시 했다는 얘기 들었다며? 평소보다 훨씬 미끄러웠을 거라고. 다른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날의 이상했던 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리사가 직접 그랬다고. 정말?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응. 리사가 관리실 아저씨한테 부탁했다는 거야. 아멜리아가 연습하는 시간에 맞춰서 바닥을 다시 닦아달라고. 미끄러운 거 알면서도 말이야. 세 번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리사. 항상 제게 존경한다고 말하며 따라다녔던 후배였습니다. 제가 콩쿠르에서 상을 받을 때마다 가장 먼저 축하해주던 아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리사가 그런 짓을? 질투지, 뭐. 아멜리아한테 밀려서 좋은 역할 한 번도 못 받았잖아. 근데 이제 아멜리아 없으니까 리사가 주연 맡게 됐어.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연습실에 빠져나와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보는데 창백해진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리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항상 환하게 웃으며 언니, 정말 존경해요. 라고 말하던 그 아이가 정말 그런 끔찍한 일을 계획했단 말인가요? 제가 평생 사랑했던 발레 그리고 그 세계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셨지만 그냥 산책했다고 둘러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말 사고가 아니었다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발레 세계가 실은 이런 곳이었다면?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저는 모든 걸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리사가 보였던 미묘한 표정들, 제가 상을 받을 때마다 잠깐씩 스쳐갔던 어두운 시선들.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신호들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다른 연습실로 옮겨야 했어요. 그곳에서 들었던 대화 때문에 예전 장소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재활 훈련을 시작했지만 마음은 전혀 예전 같지 않았어요. 특히 다른 연습생들과 마주칠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점프에 대한 공포였어요. 물리치료사는 이제 가벼운 점프 연습을 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막상 시도하려고 하면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발목이 다시 꺾일 것 같은 공포,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의심까지. 모든 것이 겹쳐서 저를 올감했어요. 한 달 후 첫 번째 복귀 공연 오디션이 있었습니다. 작은 역할이었지만 저에게는 중요한 기회였어요. 하지만 점프 장면이 나오자마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무대에서 내려와야 했어요. 그 순간의 굴욕감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사고가 고의였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더 이상 무대에 설 용기가 없다는 고백까지. 어머니는 울먹이셨고 아버지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런 인간들과는 더 이상 함께할 필요 없어. 하지만 발레를 떠나면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꿈도 발레 하나뿐이었던 저에게 그 세계를 떠나라는 건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정쩡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바로 가는 대신 저는 점점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 없이 걷다 보면 하루가 지나갔고 그런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저도 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근처 공원에서 또래 아이들 무리를 만났어요. 그들은 학교가 끝나면 이곳에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그중 한 아이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너 혹시 그 유명한 발레리나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들은 이미 저를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맞네. 신문에서 봤어. 그런데 왜 여기 있어? 그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한다는 것이 새로웠어요. 그 무리의 리더 격인 카시아라는 아이는 저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짧은 치마에 진한 화장 그리고 어른스러운 말투까지. 발레 그만둔 거야?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괜찮아. 우리도 다 사연 있는 애들이야. 카시아의 말에 다른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각자에게도 상처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며칠은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어요. 학교 이야기, 가족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지만 점차 그들의 생활 패턴에 익숙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긴 치마 대신 짧은 치마를 입기 시작했고 화장도 조금씩 진해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말투였습니다. 예전에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말투 대신 무심하고 건조한 말투를 쓰게 되었어요. 마치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말입니다. 부모님은 제 변화를 눈치채셨지만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셨어요. 학교에서의 저와 방과 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조용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지만 저녁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마치 두 개의 인격이 하나의 몸에 공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이중 생활을 한 달 정도 계속하던 어느 금요일 저녁,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공원에 도착했어요. 무리들은 이미 모여 있었고 뭔가 흥미진진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멜리아, 딱 맞게 왔네. 카시아가 제게 손짓했어요. 뭐 하려고? 제가 물어보자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재미있는 거. 너도 함께 할래?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저는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공원 벤치 근처에서 혼자 앉아있는 동양인 남성을 발견했을 때 저는 그들의 계획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저 사람 가방에 뭔가 비싼 게 들어있을 것 같지 않아? 카시아의 말에 다른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정말 그런 거 해도 돼?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카시아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한두 명이 그 남자의 주의를 끌고 나머지가 가방을 훔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자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카시아가 먼저 다가가 길을 물어보는 척했지만 그 남자는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다른 아이가 가방에 손을 대려는 순간 그는 재빠르게 돌아서며 그 아이의 손목을 잡았어요. 순식간에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도망가. 카시아의 외침과 함께 아이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발목 때문이 아니라 그냥 몸이 굳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도망간 아이들을 쫓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바라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역 앱을 실행하더니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신다. 단순한 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었는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 짧은 메시지는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변해버렸는지 확인했어요. 짧은 치마, 진한 화장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에 순수했던 눈빛이 사라진 제 모습. 이것이 제가 원했던 변화였을까요? 부모님은 제가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해 묻지 않으셨지만 걱정스러운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계셨어요. 특히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동양인 남자의 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깨달았어요. 정말로 부모님이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발레에서 받은 배신감 때문에 방황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모든 변화가 정말 제가 원했던 것이었을까요? 다음 날 저녁, 저는 다시 평소처럼 공원으로 향했어요. 카시아와 그 무리들을 찾아서 말입니다. 어제 일어났던 일이 아직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평소 그들이 모이던 장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던 중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제 그 동양인 남자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그 근처로 다가갔어요. 그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가 가까이 오는 걸 눈치챘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번역 앱을 실행했어요. 화면에는 집에 가라 는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직설적이었지만 저는 그 말에 반발심이 들었어요. 누가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저는 그를 노려보며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숨을 쉬더니 다시 자신의 책에 시선을 돌렸어요. 그렇게 서로 아무 말 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쪽에서 예상치 못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날카로운 아픔이었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고 손으로 등을 긁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는 부위였어요.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이리저리 몸을 비틀어가며 그 부위에 손을 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닿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던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나더니 뭔가를 물어보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니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정말 급해졌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그의 손을 붙잡고 제 등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당황해서 손을 빼려고 했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붙잡았어요. 제발, 아파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듯 그는 조심스럽게 제 등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 작은 것을 손가락 사이에 집어들고는 단호하게 뽑아냈어요. 순간적으로 아픔이 사라지면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작고 검은 흡혈 진드기였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왜 그토록 긴 팔을 입으라고 하셨는지, 왜 숲이나 공원에서 조심하라고 하셨는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는 진드기를 조심스럽게 처리한 후 다시 번역 앱을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입고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 화면에 나타난 문장을 보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잔소리도 아니고 훈계도 아닌 그냥 순수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영어로 대답했어요. Mind your own business. 상관하지 말라는 뜻이었지만 그 말을 듣자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영어 할 줄 알았어요? 아, 살았다. 한국어였지만 저도 대충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의 상황이 너무 우스꽝스러웠어요. 서로 말이 안 통해서 번역기로 대화하던 사람이 제가 영어를 한다는 걸 알고는 이렇게 기뻐하다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Thank you. 저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진드기를 제거해준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저를 걱정해준 그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더니 다시 한번 집에 가라는 제스처를 했어요. 이번에는 명령조가 아니라 부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무리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며칠 뒤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그 사건 이후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방과 후에 갈 곳을 잃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리 섭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집 근처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처럼 무작정 거리를 배회하지도 않았고 위험한 곳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흥미로운 공지가 붙었어요. 3개월간 한국에서 온 사범을 초청해서 태권도 특별활동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신수양과 호신술, 체력 단련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발레 외에 다른 운동은 늘 우습게 봤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학교 여학생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범님이 정말 젊고 잘생겼다더라. 한국 남자가 어떤지 궁금해.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평소에 저와 그나마 친하게 지내던 마리아라는 친구가 저에게 꼭 같이 가보자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멜리아, 너도 요즘 심심해 보이는데 기분 전환 겸 해보자. 어차피 방과 후에 할 일도 없잖아. 마리아의 말이 맞았어요. 그 무리와 헤어진 후 정말 할 일이 없었거든요.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결국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첫 수업 날, 체육관으로 향하면서도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옆에서 신나게 떠들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듣기만 했어요.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범님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바로 공원에서 만났던 그 남자. 제게서 진드기를 뽑아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도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 변화 하나 없이 그는 학생들을 향해 인사를 했어요.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폴란드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훈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제야 그 무리 친구들이 왜 그날 밤 이후 모습을 감췄는지 이해했어요. 그들이 훔치려던 것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학교에서 초청한 사범님의 가방이었던 거죠. 아마 그들도 나중에 알게 되어서는 더 이상 그 근처에 나타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우는 정말 무뚝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대할 때 차별하지 않았고 모든 이에게 똑같이 진지하게 대했어요. 특히 운동을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더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첫 수업에서 기본 자세를 배우는데 저는 발목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금방 따라했지만 저만 유독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성훈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조용한 목소리로 물어보는 그에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움직임을 좀 더 유심히 관찰하더니 한눈에 제가 운동선수 출신이라는 걸 알아챘어요. 전에 무슨 운동했어요? 발레요. 제가 짧게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목 다쳤네요. 언제쯤? 정말 예리한 관찰력이었어요. 의사가 아닌데도 제 걸음걸이만 보고 부상 부위를 정확히 짚어낸 거니까요.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성우는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시간 있으면 발목 강화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알려드릴게요. 그 제안에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발레 외에 다른 운동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괜찮습니다. 치료받고 있어서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성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치료랑은 다른 거예요. 근력 강화는 재발 방지에도 중요하고요.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개인 지도를 받기로 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체육관에는 저와 성훈만 남았습니다. 그는 제게 발목의 상태를 자세히 물어보더니 적합한 운동법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태권도는 다리 힘이 중요해요. 특히 발목과 무릎의 안정성이 기본이거든요. 그의 설명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의외로 발레의 기본기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기본적인 스트레칭만 했어요. 발목 돌리기, 종아리 근육 늘리기, 허벅지 강화 운동까지.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동시에 제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우는 항상 차분하고 꼼꼼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아픈 표정을 지으면 즉시 멈추게 했고 무리하지 않도록 계속 확인했습니다. 아프면 바로 말해요. 다친 곳은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그의 그런 세심함이 처음엔 낯설었어요. 발레 선생님들은 대부분 엄격했고 아픔을 참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하지만 성우는 달랐습니다. 제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목에 이상한 느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성훈이 제 발목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근력이 많이 늘었네요. 이 정도면 곧 일반 태권도 동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건 성훈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였어요.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편한 그런 사이였어요. 어느 날 개인 지도를 받다가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왜 저를 도와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성우는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운동선수였으니까 알아요. 부상당했을 때의 마음.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다쳤었거든요. 그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성훈의 과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도 태권도 선수였지만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운동은 몸만 단련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단련하는 거라는 걸. 성훈의 말을 들으며 저는 태권도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저는 정말로 태권도 기본 동작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놀랍게도 몸이 금방 적응했습니다. 발레로 다져진 기본기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균형 감각과 유연성 부분에서는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역시 발레리나네요. 성훈이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오랜만에 제 재능을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태권도를 배우면서 저는 점점 내면의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명상 시간에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성우는 태권도가 단순한 격투기가 아니라는 것을 늘 강조했어요. 태권도의 도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몸을 단련하면서 마음의 길을 찾는 거죠. 그의 철학적인 가르침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가 되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발목도 많이 좋아졌고 몸 전체의 근력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그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절망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수업 후 성훈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발레 다시 할 생각 없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발레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거든요. 무서워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다칠까봐요. 그리고 배신당할까봐요. 그 말을 듣고 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건 아쉬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발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성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로 두려움 때문에 평생의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태권도를 배우면서 제 몸과 마음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예전의 자신감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다시 도전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훈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제 삶에 다시 따뜻함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던 저에게 작은 등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훈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텐데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성훈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3개월의 태권도 특별활동이 끝날 무렵 저는 정말로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엔 마지못해 시작했던 수업이었지만 이제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훈의 지도 아래 제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발목은 이제 거의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그 불안한 감각은 사라졌고 대신 탄탄한 근력이 자리 잡았어요. 성훈이 알려준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 덕분이었습니다. 매일 개인 지도 시간에 그는 제 발목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고 조금이라도 무리가 될 것 같으면 즉시 멈추게 했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마지막 주 개인 지도 시간에 성훈이 말했습니다. 제 발목을 살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이제 어떤 운동을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희망적인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스스로를 믿는 힘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태권도를 통해 배운 정신력 그리고 성훈이 늘 강조했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철학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정식 수업이 끝나고 다른 학생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도 저는 체육관에 남아 있었어요. 성훈도 평소처럼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였어요. 선생님,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발목 강화 운동을 더 배우고 싶어요. 사실 핑계였어요.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성훈은 잠깐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연락처 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렇게 저는 그의 휴대폰 번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에 적힌 숫자들을 보며 괜히 설레었어요. 프로그램 종료식 다음 날, 성훈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항까지 배웅을 나간 학생들도 있었지만 저는 가지 못했어요. 너무 아쉬운 마음에 오히려 만나기가 어려웠거든요. 대신 문자만 보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가 떠나고 나서 며칠 동안은 정말 허전했어요. 하루하루가 무료했고 특기방과 후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성훈이 남겨준 것들은 여전히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가 가르쳐준 스트레칭을 했고 저녁에는 명상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 일상이 저를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무용 관련 뉴스를 찾아봤어요. 그동안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궁금해졌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작은 발레 공연 소식, 새로 데뷔한 무용수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발목은 좋아졌지만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을까요?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다시 발레를 하고 싶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갑작스럽게 꺼낸 말이었는데 부모님은 수저를 놓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정말이야? 괜찮겠어?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지만 눈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마음이 그렇다면? 아버지의 대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강요하거나 재촉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제 의지를 존중해 주셨어요.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천천히 해도 된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발레복을 꺼내봤어요. 오래 입지 않았던 옷들이 작아진 것 같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기본 자세를 취해보니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자연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새로운 연습실을 찾았어요. 예전에 다니던 곳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시작하기로 했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몸이 다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쉬웠던 동작들이 어려웠고 유연성도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특히 점프 동작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훈에게서 배운 인내심이 도움이 되었어요. 태권도에서 배운 정신력으로 하루하루 버텨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발목이 정말 튼튼해져 있다는 확신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2달째가 되자 몸이 예전의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력도 늘었고 유연성도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발목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훈이 해준 재활 훈련 덕분에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안정적인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 작은 공연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많이 긴장했습니다. 1년 넘게 무대를 떠나 있었던 터라 관객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음악이 시작되고 조명이 저를 비추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날의 공연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몇 군데에서 실수도 했고 예전만큼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대를 마치고 커튼콜을 받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다시 돌아왔다는 기쁨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공연 후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특히 폴란드 무용계에서는 제 복귀를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인터뷰 요청도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사람의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훈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시 무대에 섰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답장은 다음날 아침에 왔어요. 축하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점차 무용계에 복귀했습니다. 크고 작은 공연들에 참여했고 실력도 예전 수준을 회복해 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처럼 완벽을 강박적으로 추구하지 않았고 발레 자체를 순수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겨울이 되면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였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유럽의 명문 예술대학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제 실력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계속 자리 잡고 있던 그 사람, 성훈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이니까요. 몇 주를 고민한 끝에 저는 한국의 대학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한국에도 좋은 예술 대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몇 개 대학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곳들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였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제가 유럽에서 활동하기를 바라고 계셨거든요. 아시아는 아직 발레의 변방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한국 발레계에 대해 자세히 조사했어요. 한국의 발레단들, 국제 콩쿠르 성과, 그리고 교육 시스템까지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크리스마스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 한국 대학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부모님 모두 놀라신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반응하셨습니다. 한국? 갑자기 왜?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드러나 있었어요. 어머니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한국 발레계가 생각보다 발전했어요. 그리고 저는 잠깐 망설였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다른 문화에서 발레를 배우면서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단단해졌어요. 너는 이미 폴란드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굳이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없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저는 이미 폴란드 발레계의 모든 것을 경험해봤잖아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것을 배워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한국어는 어떻게 하려고? 이미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어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날 밤 논의는 길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반대하셨고 어머니는 걱정을 표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이 결정이 얼마나 신중하게 내린 것인지 설명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부모님께 상세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대학 정보, 학비, 생활비 그리고 향후 진로 계획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특히 한국에서 공부한 후 국제적인 무용수가 될 수 있는 경로들을 자세히 조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제 진지함을 인정하셨어요. 정말로 하고 싶은 거냐? 네,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럼 조건이 있다. 1년 후에 후회하면 바로 돌아온다. 마침내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입학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서류 준비부터 비자 신청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현실감이 들었어요. 정말로 한국에 가게 되는 거구나. 한국어 공부에도 더욱 매진했습니다. 기본적인 회화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특히 한국의 예의와 존댓말 문화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졸업 시즌이 다가오면서 저는 폴란드에서의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어요. 고별 공연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함께 연습했던 동료들과의 작별이기도 했어요. 공연 당일 객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어요. 가족, 친구들 그리고 발레계 관계자들까지 모두가 제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무대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저는 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아쉬움, 설렘, 두려움, 그리고 감사함까지. 하지만 무엇보다 강했던 건 기대감이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이요. 공연이 끝나고 꽃다발을 받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성운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겠다고 말입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성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한국으로 유학 가기로 했어요. 서울대학교 무용과에 합격했습니다. 이번에도 답장은 금방 왔어요. 축하해요. 한국에 오면 연락하세요.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한국에는 저를 아는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출국을 며칠 앞둔 어느 저녁 부모님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멜리아, 내가 정말 많이 자랐구나.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우리 말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떠나는 날 아침, 저는 제 방에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봤어요. 폴란드의 하늘과는 다른 하늘을 곧 보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지 정말 궁금했어요. 무엇보다 성운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이 설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좀 더 당당하게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저는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공기 냄새부터 사람들의 말소리까지 정말 다른 나라에 와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오는데 한국어로 된 간판들을 보니 약간 두려우면서도 설레었어요. 기숙사로 가는 버스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저는 정말 먼 곳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특히 성운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예술대학교 캠퍼스에 첫 발을 디딘 날, 저는 많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밝은 피부의 금발머리, 그리고 키가 큰 편이었던 저는 확실히 눈에 띄었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학생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외국인 유학생이세요? 첫날부터 많은 학생들이 말을 걸어왔어요. 친절하게 캠퍼스를 안내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같이 점심을 먹자고 제안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모두 친절했지만 저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수업을 듣고 기숙사에 돌아온 첫날 저녁,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고 성운의 번호를 찾았어요. 1년 넘게 간직해온 그 번호를 보니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벨소리가 몇 번 울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예요. 기억하죠? 제가 영어로 말하자
상대방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아멜리아? 제 이름을 부르는 성훈의 목소리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네, 맞아요. 나 한국에 왔어요. 정말요? 언제 왔어요? 놀라는 목소리였지만 기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늘이요. 성훈 씨 지금 어디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조급해하며 물어봤어요. 지금이요? 도장에 있는데. 그는 잠깐 망설이더니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찾을 수 있겠어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다시 빗고 화장도 조금 했습니다. 1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그가 알려준 주소로 향하면서 저는 계속 긴장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반가워할까? 혹시 저를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도장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큰 소리에 잠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도복을 입은 성훈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운동하고 있었어요.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지자 성훈이 달려가서 일으켜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년 전 폴란드에서 봤던 그 따뜻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나가는 것을 본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도장 문을 열었습니다. 성훈이 뒤를 돌아보는데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멜리아,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어요. 정말 왔구나. 1년 전보다 조금 더 어른스러워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1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바로 꺼냈습니다. 이제 성인이니까 우리 연애하자.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하지만 돌려서 말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성우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얼굴이 빨개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는 미성년자였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아멜리아, 잠깐. 그가 손을 들어 말을 막으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나 진심이에요. 1년 내내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이유도 성훈 씨 때문이에요. 그 순간 성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어봤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네, 정말 진심이에요. 저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로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성훈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천천히 시작해볼까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나이 차이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희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성훈은 저보다 7살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이 차이가 주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항상 침착했고 저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잘 달래주었어요. 데이트할 때도 성훈은 항상 세심했습니다. 제가 한국 음식을 잘 모르니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특히 제가 어려워하는 한국어 공부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성훈이 제 발음을 교정해 줄 때마다 저는 그의 진지한 모습이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틀려도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성훈만큼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학에서의 생활도 점차 안정되었어요. 무용과 수업은 생각보다 수준이 높았고 한국 학생들의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몸짓으로 표현하는 발레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특히 한국의 발레 교육 방식은 폴란드와 많이 달랐습니다.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했어요.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움직임 분석, 스포츠 의학을 접목한 부상 예방법까지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한국의 한 발레단의 연습생으로 합류할 기회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걱정했지만 단원들이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특히 제가 국제 콩쿠르 수상 경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폴란드 발레 스타일은 어때요? 선배 단원이 물어볼 때마다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기술이 한국에서도 인정받는다는 것이 기뻤어요. 동시에 한국의 새로운 기법들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성훈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탐색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진짜 연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어요. 오늘 연습 어땠어요? 성훈이 저녁에 만나서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고 그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때로는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저도 성훈의 일상에 관심이 많았어요.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야기, 태권도 승단 심사 이야기, 그리고 그의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6개월이 지날 무렵, 저는 첫 번째 한국 무대에 서게 되었어요. 작은 공연이었지만 정말 떨렸습니다. 한국 관객들 앞에서 춤추는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어로 된 프로그램 소개도 읽어야 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공연 전날 성훈이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멜리아는 이미 충분히 실력 있는 무용수예요. 자신감을 가져요. 그의 말이 큰 힘이 되었어요. 공연 당일,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데 성훈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어요. 화이팅! 어색한 한국어였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서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어요. 한국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커튼콜 때 받은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정말로 한국에 온 것이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공연 후 성훈이 저를 꽉 안아주며 축하해준 것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비자였습니다. 학생 비자로는 한계가 있었고 졸업 후에 어떻게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어요. 생활비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용돈만으로는 서울 생활을 하기에 빠듯했어요. 발레단에서 받는 소액의 수당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제가 성훈에게 물어보자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학업에 지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비자 문제도 있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학생 비자로는 아르바이트에도 제한이 있었어요. 더 복잡한 건 문화적 차이였습니다. 한국의 위계 질서, 연장자에 대한 예의, 그리고 집단주의 문화까지. 폴란드에서 자란 저에게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성훈의 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긴장했습니다. 한국의 예절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에 며칠 전부터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까지 발음 하나하나 신경 썼습니다. 다행히 성훈의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다. 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그냥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라 성훈의 여자친구였어요. 그의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해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날 무렵 저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성훈과의 관계가 안정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여기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성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발레 커리어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 어느 날 밤 기숙사에 혼자 있으면서 폴란드에 있는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대답은 했지만 정말로 잘 지내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물론 행복했지만 동시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성훈과 산책을 하며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았을 때 그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불안한 거 당연해요. 저도 가끔 그래요. 그의 솔직한 대답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성훈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함께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졸업 후 비자 문제, 경제적 독립 그리고 두 나라를 오가는 원거리 관계의 어려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앞에 놓인 과제였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성훈과 함께 있을 때의 그 안정감과 행복감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다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년차가 되면서 저는 더 많은 공연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실력이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성훈과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4년차가 되면서 졸업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한국에 계속 머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성훈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말이에요. 그 무렵 한국의 한 유명 발레단에서 정단원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외국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비자 문제에 대한 현실적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저는 성훈의 도장에 들렀어요. 평소보다 일찍 끝난 수업 때문에 시간이 남았거든요. 도장 앞에 도착해서 안을 들여다보니 성훈이 어린 학생들과 수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나가면서 부모들이 데리러 왔는데 그중에 젊은 엄마들 몇 명이 성훈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상담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한 엄마는 성훈에게 계속 웃음을 보내고 있었고 다른 엄마는 아이 핑계를 대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혹시 주말에 시간 있으시면? 하는 말까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어요. 질투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강한 질투심이었어요.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혹시 성훈이 저보다 나이가 비슷하고 같은 문화권의 여성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아닐까? 엄마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야 저는 도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요? 성훈이 웃으며 물어보는데 저는 대답 대신 곧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결혼하자. 너무 갑작스러운 말에 성훈이 당황하며 걸레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뭔, 이렇게 어린 여친을 4년이나 만나놓고 책임 안 질 거야? 저는 반농담, 반진담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속내는 진짜 간절했습니다. 성훈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결국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멜리아, 이건 협박이네요. 맞아, 협박이야. 저도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은 진지했습니다.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성훈이 진지하게 물어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하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충분히 알아봤고 이제는 확신이 섰습니다. 성훈도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안아주었어요. 좋아요. 결혼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불안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거구나.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특히 국제 결혼이다 보니 서류 준비가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큰 고비였어요. 성훈의 부모님은 이미 저를 며느리처럼 대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라며 기뻐해 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가 한국어를 열심히 배운 것과 예의 바른 모습을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문제는 폴란드에 계신 제 부모님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결혼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으셨어요. 며칠 후 공항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너는 위대한 발레리나가 되어야 할 사람이야. 호텔에서 만난 자리에서 아버지가 첫마디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결혼하면 그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제가 어릴 때 동경한 건 무대 위의 엄마가 아니었어요. 잠깐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아빠랑 함께 웃으며 행복해하던 엄마였어요. 저도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할 말을 잃고 가만히 계시더니 어머니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아빠의 그 딸이네. 어머니는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성훈을 만나신 아버지는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성훈의 가정환경, 직업 그리고 미래 계획까지. 성훈은 정중하고 진실하게 답변했습니다. 특히 저의 발레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부분에서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들었어요. 딸을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성훈에게 악수를 청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완전히 만족스러워하시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인정은 해주신 거였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복을 입어본 경험이었어요. 성훈의 어머니가 직접 고른 한복을 입었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한국 며느리 같네 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뿌듯했어요. 결혼식은 한국식과 폴란드식을 혼합해서 진행했습니다. 오전에는 전통 한복을 입고 패백을 올렸고 오후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양식 결혼식을 했어요. 두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가장 많이 운 사람은 놀랍게도 아버지였어요. 제가 바이올린을 켜자 눈물을 글썽이시더니 성훈과 함께 저를 올리는 모습을 보시고는 완전히 우셨습니다. 내 딸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
며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에 저도 울컥했어요. 신혼생활은 생각보다 평범했지만 행복했어요. 성우는 여전히 도장을 운영했고 저는 발레단에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서로의 일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성우는 제 발레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늦은 연습이나 공연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이 많아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 1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한국에서 가장 큰 발레 공연 중 하나에서 주역을 맡게 되었어요. 정말 꿈 같은 기회였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공연 준비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연습해야 했고 한국어로 된 대본도 완벽하게 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훈이 집에서 늘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어요. 공연 당일 무대에서 커튼콜을 받을 때의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치는 성훈의 모습 그리고 객석 한쪽에 앉아 계신 시부모님까지 제가 정말로 한국에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어요. 그 공연 이후로 더 많은 기회들이 찾아왔어요. 국제 공연 초청도 받았고 해외 발레단과의 교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 꿈이었던 국제적인 발레리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2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발레 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망설였지만 점차 그 생각이 강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성훈과 함께 산책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아이를 갖고 싶어요. 성훈이 깜짝 놀라며 걸음을 멈추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물론 발레도 계속하고 싶지만 이제는 엄마가 되는 것도 꿈이에요. 제 말을 듣고 성훈이 활짝 웃으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좋아요. 함께 예쁜 아이를 키워봐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초음파 사진을 보며 성훈과 함께 울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의 기뻐하시는 모습도 잊을 수 없어요. 임신 기간 중에도 저는 가능한 선에서 발레 활동을 계속했어요. 물론 격한 동작은 피했지만 기본적인 움직임과 지도자 역할은 할 수 있었습니다. 성우는 항상 제 옆에서 세심하게 돌봐주었어요. 배가 나오니까 더 예뻐 보이네요. 성훈이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할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으며 가족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드디어 딸이 태어났을 때 저희는 모두 감격했어요. 작고 예쁜 딸을 보며 성훈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도 너처럼 자란다면 내 심장은 오래 못 버틸지도 몰라. 걱정 반, 기대 반인 표정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잘해. 나 같은 좋은 남자 만나게. 그 말에 성훈도 웃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육아 초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밤낮이 바뀌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지만 성훈과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경험이 많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딸이 돌이 지날 무렵 저는 다시 무대에 복귀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못하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발레 활동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괜찮겠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성훈이 걱정스럽게 물어볼 때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예전처럼 무모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가족과 일의 균형을 맞춰가며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복귀 첫 공연에서 커튼콜을 받을 때 객석에 앉은 성훈과 딸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발레리나가 아니라 아내이자 엄마인 발레리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문득 지난 날들을 돌이켜봤어요. 폴란드에서의 외로웠던 시절, 부상당했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방황했던 시간들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성훈과 처음 만났던 그 공원 벤치도 가끔 생각나요. 그때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낮과 밤이 다른 방황하는 소녀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을 그리고 행복을 스스로 선택한 진짜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선택한 모든 것들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딸이 자라서 제게 엄마는 어떻게 아빠를 만났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성훈과 함께 딸을 키우며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사랑하는 법, 책임지는 법,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법까지.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성훈과 딸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완벽한 공연 무대예요. 그리고 이 무대에서 저는 평생 춤을 추고 싶습니다.